안녕하십니까. 테스트 고득점의 길잡이 서호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 여러분들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시사 영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시사 특강을 마련했으니까 이거 보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7월, 8월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추가 경정 예산은 어떤 기사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그 메르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내수를 줄이게 되고, 그 내수를 줄이게 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GDP가 떨어진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런 걸 배웠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그런 소비를 줄인 것도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도 병원에서도 돈을 못 벌게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발생하게 됐어요. 즉 정부가 이러한 불경기, 사람들의 그 지출, 총수요가 줄어든 입장에서는 돈을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메르스라는 것이 기본의 그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였으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자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기존 예산 외에 조금 더 지출을 늘리려고 할 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개념이고, 본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본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해 변경하는 예산, 자연재해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포인트는 뭐겠어요? 자연재해, 경기침체. 그래서 총수요를 늘리는 우리가 불경기의 대책 방안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추가 경정 예산. 두 번째 이제 그림자 금융이고요. 이 올해 이제 7월달, 8월달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사건, 6, 7, 8에 화두가 됐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의 인수합병하고 그 다음에 엘리엇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둘이 싸운 거였어요. 싸운 거. 그래서 그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됐고요. 먼저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림자 금융. 은행과 비슷한 신용 중개 기능을 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왜냐하면 불투명한 거죠.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회사 등이 하는 금융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그림자 금융은 은행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금 중개 경로가 복잡해 위험이 금융기관 간에 전이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포인트냐면 헤지, 사모펀드가 핵심인 거죠. 즉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온 펀드들이 한 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고, 뭐 쉽게 말해서는 좋게는 그 회사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는 그 회사를 도산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엘리엇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제 벌처 펀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해 비싼 값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펀드다. 즉 파산 위기라는 것은 썩은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사들여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펀드입니다. 즉 부실 기업이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대머리 술이에요. 독일한 게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머리 독수리를 그냥 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ISS 보고서입니다. 세계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세계 1700여 대형 투자기관의 찬반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다. 기관 투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한다라는 겁니다. 즉, 요 ISS 보고서에서 삼성의 인수합병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엇이 주장한 것은 ISS 보고서에서 인수합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접근했던 거고요. 삼성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대형 기관 투자자에게 찬반 형식 의견을 제시한 거고, 이걸 가지고 주총에서 참고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ISS 보고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가 제한폭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테스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나 그 다음에 사이드카나 주가 제한폭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두시고, 특히 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드카도 옛날처럼 막 한 방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책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가 제한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15%가 너무 뭐하다,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뭘로 30%로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험에 낸다면 주가 옛날에는 이제 이거는 사이드카다. 이거는 뭐 서킷 브레이커다. 뭐 이렇게만 냈는데 요거는 수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수치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고 15에서 30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주행동주의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엘리엇 사태와 관련된 게 지금 뭐 그림자 금융이니 그 다음에 벌처 펀드니 얘기했지만 그 엘리엇에서 하고 싶은 방향이 뭐냐면 이런 거죠. 주식을 인수합병할 때 인수합병되는 주식의 가치가 정확히 반영됐느냐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식은 자기가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원 선임이나 교체 등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까지 개입하는 투자자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행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하고 기업의 장기 이익보다는 단기 이익, 즉 순식간적인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계속 7월 달에 화두는 그 삼성과 엘리엇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K탑 30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한국판 다우지수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한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은 종목을 구성된 탓에 한국의 경제 산업구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K탑 30 지수의 개발 배경이다라는 건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에서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주식도 있고 뭐 300원짜리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주식시장이 덩어리가 큰 몇몇의 대기업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수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몇 개를 잡았다? 30개를 잡았다 이거죠. 30개. 30개를 잡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라이센스를 줍니다. 라이센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나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에 줘요. 그래서 뭐 NH나 그 다음에 삼성이나 뭐 키움이나 이런 데를 줘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냐면 주가 연계 증권 ETN이나 그 다음에 주가 연계 펀드 있잖아요. 그래서 ETF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 ETN이나 ETF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ETN과 ETF도 여러분들 특히 ETF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상장지수 펀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K탑 30 지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포인트나 산술평균이냐 라는 것들 그리고 요거는 정말로 덩어리가 큰 30개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정리를 잘 해두시고 공부를 더 하실 거면 ETN이나 ETF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내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단내림 효과.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무관한 사건의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아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행동경제학적 용어다.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은 우리가 경제학에 무엇을 넣었다? 심리적인 측면을 좀 넣은 것을 행동경제학이라고 하죠. 따라서 예를 들어 치약을 30% 세일할 경우 별 관심을 두지 않던 소비자가 5개 안에 30% 세일한다고 가정하면 사게 된다. 즉은 5개라는 숫자의 단내림 효과 성향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30% 세일 그러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5개를 샀을 때 30% 세일하면 내가 5개를 샀을 때만 이걸 샀을 때만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프레이밍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테스트에서는 이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내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정의 정도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행동 경제학의 단내림 효과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펀드죠. 헤지펀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림자 금융, 그 다음에 행동주의, 벌처 펀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투자지역이나 투자 대상에 제한이 없는 투기성 자본이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뮤추얼 펀드와 달리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를 회원하는 사모펀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를 가지고 하는 사모펀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해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성 자본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또 주식 채권뿐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적극 투자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우리가 뭐 망해가는 기업 뭐 이런 것들 사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 기업이 망했을 때 뭐 법정 회생을 하고 막 다시 법정관리 들어가고 할 때 다시 그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도 회생을 하면 올라가니까 그런 거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 벌처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전부 다 지금 모든 관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중점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올해 이번 시험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조금 더 읽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세나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등의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 기업의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세나는 일반적인 기업의 본질적 기본인 이윤 추구를 조금 더 나아가 기업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세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리니언시라는 게 있죠. 우리 리니언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과점시장이 떠올라야 되고 그 과점시장에 있어서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이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과점시장 공부하셨으니까 둘의 우월 전략시, 뭐 내시 균형시, 파레토 최적이 나오지 않고 혹시 담합을 했을 때는 항상 둘에게 어떤 관점이 있다.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가 그 약속을 어길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왜? 사업회를 한 기업이 정부에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감면해주는 제도죠. 그걸 리니언시라고 합니다. 즉 그 담합을 깨고 담합을 신고하면 너의 과징금을 면제주겠다. 넌 언제든지 이 약속을 어긴다면 넌 돈을 벌 수 있어. 벌금을 안 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담합행위는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의 협조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진신고한 기업에 당근을 제시하고 담합행위를 줄이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 리니언시, 과점시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예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해외 투자자는 부당한 현지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고 세계은행 산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위원회가 맞는다예요. 맞는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엘리엇과 삼성의 법정 싸움에서 전부 다 삼성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하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따라서 FTA에 관련돼서 그런 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그런 분쟁 또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소송 제도를 뭐라고 한다? ISD라고 합니다. 즉 요것은 그 나라에서 투자했을 때 피해를 봤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SD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은행들도 점점점 규모가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은행이 그 본점이나 이런 거를 가질 필요 없고 오프라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은행으로 오프라인 점포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보다 저렴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65일 24시간 제한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네럴 일렉트릭이나 소니 같은 제조업체도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각화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투자. 똑같은 얘기죠. 요거는 아까 우리가 행동주의 주주랑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에서 나아가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일컫는다. 지배구조가 허술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 주식을 매집해 의결권을 확보한 뒤 사업전략 변화,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회사를 압박해 수익을 올리는 투자 행태, 이 같은 투자자들을 주주행동주의자 또는 기업사냥꾼, 그러니까 기업사냥꾼, 주주행동주의자, 아까 했던 거고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체가 수단 출자 있죠. 그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겠다라는 거니까 수단 출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단어나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찍고 싶지만 짧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짧게 하는 거니까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제가 한 번쯤 언급했던 거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본드라는 게 있어요. 코코본드는 일정 조건 아래 다른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평소에는 채권이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정도로 은행이 부실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기업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바젤3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자본이 있는데 지금 요 코코본드는 포인트가 채권이에요. 채권 처음에. 채권이니까 뭐예요? 타인 자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본이 됩니다. 즉 그 기업이 안 좋아지면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요즘에 이렇게 뜨고 있냐라고 하면 은행이 지금 평균적인 이자율이 1.5%예요. 되게 낮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은 실질 이자율이란 걸 인플레이션 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 자체가 낮으니까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때가 많이 안 보인다라는 결론입니다. 어딜 투자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걸 발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신한이나 하나나 이런 걸 발행해가지고 4.4%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4% 정도 이자를 줘요. 근데 신한과 하나가 망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금융사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더라 이거죠. 4% 정도에. 하지만 여기에도 명심할 게 뭐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4%니까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왜?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되면 나는 그 기업에 오히려 투자한 게 되니까 원금이 받을 수가 없는 상태. 주식은 거의 기업이 도산할 경우 받을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서 이자율이 높다. 이유는 코코본드는 이자율이 높은 게 뭐예요?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은행은 자기 자본이 늘어서 좋고 그걸 사는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아서 좋은 것이 요 코코본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외환 보유객입니다.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 자금을 말한다. 국가의 비상자금으로 안전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7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708억 달러다. 미국 달러와 유로와 엔화와 같은 선진국 통화자산이나 미국채 등에 대한 주로 투자된다. 운용은 한국은행이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IMF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특히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게 스와프와 관련된 통화 수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거기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바링아웃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1가구 1자녀 정책이라는 가족 계획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가구 1자녀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아빠니까 말씀드리면 한 명이 있으면 그 자식을 왕자나
공주처럼 기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이들이 중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우코와 바링아웃이요. 그러니까 요우코는 중국인 관광객이고 버링아웃은 그 중에서도 요렇게 잘 살았던 뭐 소황제, 그리고 소공주 이런 사람들을 바링아웃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굉장히 VIP 서비스나 아니면 감성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링아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링아웃란 단어 요우코와 함께 우리나라 관광 정책에 대한 얘기 기사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번에 테스트에 나올 주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상 그 달에 나오는 시사 자료들을 잘 보시고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 시험마다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태준이에서 카페에서 스터디를 시작할 겁니다. 10월 달쯤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스터디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고득점 그리고 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모두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